Hvad er det der? Det er en kastanjemand. Det lader ikke til, at der er nogen forbindelse mellem ofrene. Udover 2 kastanjemænd. 오캐스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오동진입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르지요? 출연 게스트가 오늘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 소설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미스터리 스릴러, 하드보일드, 누아르 계열의 소설을 아주 좋아합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인간사의 진실, 실체를 이런 소설만큼 잘 담아내고 또 드러내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것은 덴마크 장르 소설인데요. 작가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쉐렌 스바이스트루프라고 발음하는데요. 쉐렌 스바이스트루프의 소설 체스트넛맨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체스트넛은 밤입니다. 가을철에 후두둑 나무에서 떨어지는 밤송이의 그 밤이죠. 근데 왜 제목이 체스트넛맨일까요? 소설 속 연쇄살인범이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그 옆에 밤으로 만든 못난이 인형을 표식으로 놓고 가기 때문이죠. 이런 비슷한 얘기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괴담 형식이죠. 미국에는 쿠키를 이용한 진저맨이 유명하고요. 어린 시절 놀던 인형 만들기, 그 인형을 만들면서 불렀던 노래나 동요를 살인의 모티브로 자꾸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노래 속에는 그 노래가 만들어진 당시에 사람들, 어린이들, 주인공들이 당했던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가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스트넛맨의 첫 장면은 1987년입니다. 외딴 지역에 떨어져 있는 농가에서 끔찍한 살인이 발생하죠. 그걸 처음 발견한 경찰도 살해된 상태입니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남매 중에 누군가가 도끼나 식칼로 난자당했습니다. 아이 둘만 살아남았는데요. 이 아이들의 방에서는 체스트넛 인형들이 함께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누가 농가의 부부를 돌이켰고 아이마저 도끼로 때려 죽였을까요? 이 집안에서 살아남은 2 아이 모두 입양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죠. 현재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1년 전에는 사회복지부 장관이었던 로사 하루퉁의 딸이 유괴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고요.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체가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사 하루퉁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는 날부터 이상한 살인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연쇄살인이죠. 여자들의 신체가 잘리고요. 눈이 파인 채 발견됩니다. 여형사 툴링과 네덜란드 헤이그 연락관 형사였다가 좌천된 형사 헤스가 연쇄살인마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아주 뜻밖의 인물인데요. 로사 하루퉁 장관도 아주 뜻밖의 과거를 지니고 있었죠. 소설은 반전에 반전을 이어갑니다. 남녀 형사 둘이 이 사건이 연쇄살인범에 의한 것이라고 눈치채게 되는 데는 시체 옆에 늘 체스트넛 인형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체스트넛 인형에서 1년 전에 실종돼서 사망된 것으로 정리된 로사 하루퉁 장관의 딸의 지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형사 둘은 연쇄살인 사건이 로사 장관과 연관돼 있음을 눈치채고요. 그녀의 주변을 캐기 시작하죠. 로사 장관은 과연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녀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들 부부의 육아는 정상적인 것이었을까요? 학대니 뭐니 하는 것은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사회복지부 장관이면서 이중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뭐니 해도 그녀의 딸은 과연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범인이 체스트넛 인형을 두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작품은 6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넷플릭스에 올라 있습니다. 소설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작품의 구성을 그대로 거의 똑같이 따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보다는 소설이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더 권해드리지만 소설이 갖는 서스펜스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드라마도 좋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순서는 드라마를 먼저 보시고 소설을 읽으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인물의 내면이 보다 충분하게 풍부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서 드린 질문들이 소설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설의 구성이 지나치게 영화적이라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요. 실제로 챕터가 굉장히 짧습니다. 챕터당 영화의 시퀀스 하나처럼 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작가의 이력을 보고 나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쉐벤 스바이스트루프는
미국 드라마 미드로 유명했던 킬링의 대본 작가 출신이고요. 요 네스베의 스노우맨의 시나리오 작가였습니다. 소설보다는 영화나 드라마 작가 DNA가 강한 인물이란 얘기겠죠. 이런 작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다빈치 코드의 소설을 썼던 댄 브라운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모두 애초부터 영화나 TV 드라마를 겨냥한 작품이었습니다. 작품이 강조하려고 하는 주제도 영화보다는 또는 드라마보다는 소설에 더 잘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여성성의 문제, 여성성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인 거죠. 소설이든 드라마든 이른바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북구 나라에서조차 아이들 양육 문제를 놓고 페미니즘적 갈증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살해된 엄마들은 아이 양육에 있어서 일부러 그랬든 어쩔 수 없었든 소홀했었던 여자들입니다. 로사 장관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남편과 방과 후에 애를 데리러 가는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했었죠. 근데 그건 사건을 쫓는 툴린 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싱글맘인데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강력범죄의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설은 툴린의 그러한 상황과 살인마에게 당하는 여성들의 상황을 대비시키죠.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자들은 애부터 혹은 아이나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 범죄자의 주장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그건 자신이 어릴 때 부모에게서 버림받았던 정신적 충격에 기인했을 것이고요. 범인은 얘기 드린 대로 의외의 인물인데요. 그건 역시 덴마크 사회가 위험 신호를 내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 실상은 저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범인은 늘 우리들 주변,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런 장르 소설들이 밝히고자 하는 고래의 진실입니다. 자, 오늘 오케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체스트넛맨 소설이나 드라마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오케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